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수 빨간불의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특히나 코스닥이 장중에 등락을 오락가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로 2,43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현재는 2,420선 부근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고 있긴 하지만 장중에 하락세로 전환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금 반등세 나오면서 현재 강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이 코스피는 견조한 모습, 코스닥의 부진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건 이 중화권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CPI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가장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고수에도 감염자 급증에다가 한동안 급증했던 이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면서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해서 빨간불의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고용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취업자 수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고용 시장 어떻습니까? 네, 올해 하반기 들어 고용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5개월째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하는 양상인데요. 지난 10월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1년 전과 비교해 67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 취업자 증가세는 지난해 3월 이후 지금 20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지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증가의 폭입니다. 지난 1월과 2월만 해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0만 명을 웃돌았는데 5월 이후 줄곧 내림세를 걷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지금 숙박업, 음식점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한 반면 금융과 보험 쪽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령별로도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60세 이상에서는 46만 명이 늘면서 취업자 수 증가를 좀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40대 이상에서는 11,000명이 줄면서 지금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네, 올 10월까지 취업자 수가 5개월째 둔화되었다라는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파른 금리 인상 소식 속에서 가계대출이 빨간불 켜진 모습들 많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네,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가 7%대에 육박을 한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1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자 1,646만 명 가운데 지금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가 7%대에 달했을 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의 9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1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만 해도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가 3.96% 정도였는데요. 이 당시에는 DSR 90% 초과 대출자가 9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2배 가까이 뛰면서 DSR 90%가 초과되는 대출자의 수도 3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은행 금융권의 부동산 잠재 위험 규모가 증가세이기 때문에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B은행 금융권에 지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부동산 잠재 위험의 규모가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뛴 건데요. B은행권 연쇄 부실을 우려하면서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 B은행권의 부동산 잠재 위험 규모를 좀 살펴보니까 842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8년, 그러니까 4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87.3%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 역시나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지금 금리는 계속 상승하는 금리 상승기,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의 경기는 악화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보도본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오늘 포털 검색어 상위 종목과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와 이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위험선로 심리가 되살아나는 분위기였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 분위기가 커지게 되면서 관련 수혜주들이었던 이 에너지, 헬스케어, 바이오 같은 업종들이 연일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는 미국의 이 중간선거 결과가 개표 중이기 때문에 대기하는 상황 속에서 이 원화의 강세에 힘을 받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 대비해서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2,423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화학주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반면 코스닥 지수는 현재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박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713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강세가 뚜렷하진 않은데요. 인터넷 관련주나 게임주들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8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976억 원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도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나가주고 있죠. 현재 3,978억 원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이 하루 만에 순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기관이 730억 원, 외국인이 현재 439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만이 현재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풍력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율을 현재 87대 13에서 60대 40으로 크게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태양광 위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보급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태양광과 풍력의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CS 베어링이 현재 11%대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CS 윈드도 7%대, 한국전력은 현재 10%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 사이에서 오늘장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 일정이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사우디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와 관련됐다라는 종목들은 연일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상한가를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이달 내에 방한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7일 방한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간 너무 오른 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구체적인 수주 실적이 없이 단순히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이유만으로 호재로 받아들이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 네옴시티 사업을 현재 수주하고 있는 건 한미글로벌,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있는데요. 그 밖에 구체적인 수주 실적도 없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종목들이 더 크게 반응을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글로벌은 현재 4%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히림도 3%대, 코오롱 글로벌도 현재 2.8%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배터리 중심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이 삼성전자가 3거래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 그룹주들도 연일 좋은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죠.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4거래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양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통신사 3사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패스앱에서 제공한다라는 소식에 이 패스를 운영하고 있는 아톤이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 알리페이 효과로 오늘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7% 내외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출판사는 핑크퐁의 극장판이 올 12월 극장 개봉을 한다라는 소식과 또 국내 최초로 개봉을 하는 데 이어서 전 세계 개봉이라는 계획이 밝혀지면서 오늘장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금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양이 오늘장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리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관련주로 묶이면서 현재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23%대 급등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39,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으로는 영풍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건식용 폐배터리 재활용 파일럿 공장 가동 소식 전해지면서 전일에도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오늘은 갭상승 출발 이후에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폭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25%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의 주가가 8거래 연속 오름세를 기록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FC BGA 양산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고 있고요. 현재 7%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수급 상황 이야기해봤는데요. 객장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 상위 종목의 주요 흐름 어떻습니까? 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주 후반기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좀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반도체 업종 수혜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수익성이 좀 기대가 되면서 최근에 삼성전자 쪽으로 지속적인 이런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 신증설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러한 지분 경쟁에 대한 그러한 좀 부분 이와 함께 향후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요. 여기에 좀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에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기관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까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14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 이후부터 이러한 2차 전지 소재 쪽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가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좋은 수급 들어오고 있는 삼성전자 먼저 꼽아주셨고요. 또 고려 아연이 2차 전지 소재 신공장을 설립한다라는 투자 기대감에 고려 아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기관이 최근 들어서 순매수하는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 중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다음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를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특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거래일 연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아웃퍼폼하는 수익 주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 하반기부터 철강 수요 증가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고 여기 또 신사업 성과에 대한 그러한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난 3분기 같은 경우 실적이 다소 부진했었는데요. 전방 수요 약세에 따른 ASP 하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태풍 피해로 인해서 이러한 복구 비용이 좀 발생이 되면서 3분기에서 4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태풍 피해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일회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4분기에 이제 태풍 피해 여파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롤마진 개선과 함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신사업인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 리튬을 필두로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마그네슘 같은 이런 소재 사업이 좀 다각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함께 성장성이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여운 과장의 포착 특징주는 포스코 홀딩스였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여운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골드스타트 에셋의 박철민 이사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경쟁 업체인 FTX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 가상화폐 시장 전반을 지금 출렁이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트코인 10% 하락, 이더리움은 10% 넘게 하락하면서 극도의 혼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부터 짚어봐 주시죠. 일단 지금 현재 FTX의 그런 FTT 토큰 발행권에 대해서 현재 좀 문제가 발생하고 또 뭐 바이낸스와의 그런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FTX는 올해 거래 규모로만 따지면은 뭐 세계 2위를 기록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FTX 유동성 위기는 계열사인 알라메다에서 시작됐는데 지난 2일 그 가상자산 전문 매체가 알라메다의 대차대 대표를 입수한 결과 자산 대부분이 이제 FTX가 발행한 FTT 토큰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그래서 FTX와 그런 어떤 재정 부실 확산 우려가 커졌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현재 가상화폐 거래 1위인 바이낸스사의 CEO까지 보유 중인 FTT 토큰을 모두 팔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불안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FTX 거래소는 이용 고객들 중심으로 FTT 토큰에 대한 코인런, 그러니까 뱅크런처럼 이제 코인런이죠. 코인런 사태가 촉발됐고 비트코인 등 글로벌 시총 상위권 코인들이 연쇄 폭락으로 이어졌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8일 하루에만 10%가 급락하고 이더리움도 15% 이상 빠지면서 현재 굉장히 큰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FTT 토큰은 말할 것도 없고요. 80% 가까이 폭락을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서로 화해를 한 건지 한쪽이 사정을 좀 봐달라고 빈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는 어떤 FTX에 완전히 인수하고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 의향서를 서명했다고 이렇게 밝히면서 아무래도 그 발표 이후에 일시적으로 좀 가상화폐들이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일단 협력 의향서라는 게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독점 규제 등의 문제로 양사의 그 인수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다시 확산되면서 지금도 또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FTX 유동성 위기는 비단 자체 발행한 FTT 토큰만의 하락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그런 어떤 구조적인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잃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수매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에 기름을 끼얹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FTX의 유동성 위기 속에서 가뜩이나 좀 불안한 시장에 기름을 끼워 부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규모 인출 상태인 좀 뱅크런이 또 발생이 되었고,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좀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폭락이 이어진 가운데 특히나 이 FTX가 발행한 코인이죠. 이 FTT 토큰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80%의 낙폭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으로 투자자들이 좀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이미 좀 만연한 가운데 결국 붕괴 상황에 취약한 이 가상화폐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아닐까요?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참 이번에 발생된 뭐 FTT 토큰의 경우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그 FTX, 지금 문제된 FTX가 발행 주체고, 또 FTX의 재정 상태나 운영에 있어서 자금의 대부분이 FTT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볼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니까 다시 뱅크런, 코인런이죠. 그게 계속 이제 발생하면서 악순환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번에만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 루나 사태에서도 보듯이 뭐 루나 하나만 급락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등 전반적인 코인, 가상화폐 코인 하락이 다 커진 상황이고, 또 이번에도 또 같은 맥락이라 보면 되고요. 이게 또 코인 시장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뭐 과거에 뭐 미국발 그런 서브프라임 사태도 보면은 뭐 집값 하락으로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하락이 그런 뭐 여러 가지 파생 상품 시장까지 다 연동이 되면서 굉장히 큰 어떤 경제 전반에 위기가 오기도 했었거든요.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특정 자산 때문만은 아니고, 또 말씀하셨듯이 급격한 그런 긴축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위험 자산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 작용은 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처럼 코인이라는 게 이제 가상자산이 말 그대로 주식처럼 실체가 있는, 그러니까 기업이나 뭐 공장, 건물, 기술 등이 담보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수요와 특히 신뢰로 형성되어 있는 그 특성상 이런 리스크에 더욱 확대돼서 전체적으로 좀 더 크게 이렇게 작용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전략이라 말씀드리자면 일단 좀 쉬어야겠죠. 지금은 일단 그런 가상자산 시장이 좀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만큼 좀 투매가 멈출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살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과하게 좀 하락을 하고 또 글로벌 경기 침체가 풀리면 주식, 부동산 등 전체적인 자산이 좀 상승기로 돌아올 때가 되면은 가상화폐 시장 또한 똑같이 상승 흐름을 좀 타게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같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아무래도 좀 유동성 공급의 핵심이기 때문에 현 시점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뭐 나는 저가에서 그래도 한번 담아보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지금 리스크나 신뢰성이 이런 코인 시장보다는 차라리 신뢰성이 좀 잡혀 있는 뭐 주식 시장이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는 무조건 가상화폐가 더 유망하다 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우량 코인 위주로 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인이 뭐 우량 코인의 개념이 어디까지냐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어떤 종목들이 있겠죠. 나름 좀 신뢰성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뭐 급격하게 무너지더라도 어느 정도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코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굉장히 리스크 있는 뭐 신뢰성이 좀 떨어진 종목군보다는 좀 이런 우량주 위주의 신뢰성이 살아있는 우량주 위주의 코인을 담는 것이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좀 유효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시장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코인 시장 자체가 좀 붕괴가 되고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좀 살피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코인보다는 주식, 만약에 코인을 담는다면 우량 코인을 담는 것이 낫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중간 선거 결과가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공화당이 만약에 승리를 할 경우에 암호화폐 정책과 규제가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나나 셀시우스 사태 재현 우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 선거 결과가 이 가상화폐 시장의 판도 영향에 좀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도래될까요? 예, 일단은 뭐 지금 미국이 선거 기간이죠. 우리나라 치면은 총선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대충 언론 보도 보면 뭐 공화당이 좀 뭐 하원 뭐 다 잡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은 집권 여당이 지금 민주당인데 트럼프의 당이기도 한 공화당이 잡을 경우 좀 더 경제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고 특히 시장의 유동성을 좀 더 풀고 주식시장이나 기업 활동에 좀 어드밴티지를 줄 거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에 이렇게 통화량이 좀 다시 풀리면은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가상화폐 시장에 좀 자금이 좀 들어올 거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물가죠. 다수당이 누가 되던 간에 현재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긴축 기조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좀 그런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재무부와 연준 간의 어떤 기싸움도 커질 것이고 당일 미국에서 10일에 발표하는 뭐 CPI도 좀 이목이 쏠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다만 투자 심리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공화당 집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긴 합니다. 분명히. 근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공격적 재정 정책을 필 수는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당장 가상화폐 시장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좀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좀 공화당이 다수를 좀 차지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잡을 경우에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이 정책을 펼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FTX의 유동성 위기로 국내 가상화폐주 역시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비덴트와 위지트 등이 있는데요. 이 가상화폐 관련주의 최근 흐름들 뭐 좀 살펴봐 주시죠. 예, 뭐 대표적인 주식 종목들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뭐 하나투자증권 등이 있죠. 뭐 전반적으로 오늘 별다른 뭐 하락 없이 움직임 중이네요. 비덴트 경우에는 1%대 하락, 나머지는 그냥 뭐 무난한 흐름. 우리기술투자도 좀 하락이 있지만 뭐 큰 폭의 낙폭보다는 좀 그냥 무난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뭐 유동성 위기로 인한 어떤 하락 움직임보다는 미국 공화당 승리 가능성과 그런 과다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인한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뭐 오늘은 그렇습니다만 코인 관련주들 특히 뭐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등 고점 대비 현재 6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인데 역시 위험자산에 대한 매도세 및 대출 규제, 고금리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마 경기 침체가 좀 더 풀리면은 뭐 어느 정도 반등할 여진이 있지만 뭐 금일 FTX 사태라든지 과거 루나 사태 등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은 더욱더 좀 인기가 시들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폭의 반등을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변동성의 차이일 뿐 뭐 가상화폐 시장은 물론 주식 시장과도 동조화 현상이 이루어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 통화 정책이나 주식 시장 흐름을 좀 더 살펴보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거나 오늘은 좀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고점 대비 60% 이상을 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좀 관심 있는 분들의 투자 전략을 세워가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주식 일반 종목들과 좀 동조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같은 위험 자산으로 묶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이 종목만 오른다 이러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가상 자산에 대한 리스크들, 신뢰성이 좀 많이 잃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는
뭐 가상화폐는 오르는데 비된 그런 어떤 코인 관련 주식들은 떨어지고 이게 뭐 반대로 움직일 거라 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좀 유동성이 들어올 때까지는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살펴보되, 다만 뭐 예를 들면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꼭 그런 어떤 코인 관련주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증권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테마가 형성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뭐 다른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활성화 이런 어떤 테마도 한번 살펴볼 필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현재 상황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서 좀 더 인내하면서 지켜보자,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코인 관련주들 주가 흐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코인과 같은 흐름으로 대표적인 국내의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 주가가 흘러가겠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 하나투자증권 같은 종목들 골라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믹스가 불확실한 유통량 이슈로 인해서 좀 상장 폐지 기로에 놓였기도 했습니다. 위메이드가 또 특근법을 위반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자 위메이드 주가 약세 흐름 보여줬었거든요. 이번 주 위믹스의 유의 종목 지정을 좀 연장할지 해제를 할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위믹스의 향방에 따라 위메이드의 주가 어떤 향방을 보여주게 될까요? 일단 위믹스 관련해서 뭐 업계 지금 좀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이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현재 이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위믹스에 대해서 뭐 상장 폐지를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뭐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K코인의 대표 주자인 위믹스가 존폐 기로에선 초유의 사태인 만큼 아무래도 좀 거래소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심사를 지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게 아직까지 상장 폐지가 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뭐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일단 뭐 결과를 딱 예측하기보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위메이드는 기본적으로 사실 코인을 다루는 회사라기보다는 게임 회사죠. 뭐 과거 게임주 관련해서 P2E, 즉 게임과 그런 어떤 가상화폐를 연계해가지고 뭐 돈을 버는 그런 구도가 좀 한번 화두가 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한번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테마로 형성되면서 좀 상승세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에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결국 제자리 걸음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당연히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위믹스는 코인 거래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면은 뭐 분명히 타격이 있겠죠. 뭐 발행 주체에 대해서 당연히 그 코인 상폐가 되면은 단기적으로 타격은 있고, 특히 이제 P2E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이슈인 종목이 위메이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게임주라는 게 뭐 게임이 재미있고 흥행을 해야지 이제 실적도 오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P2E 접목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차후 위메이드 관련 뭐 신작 게임의 흥행도라던가 또는 이제 게임 유저들의 뭐 참여율 등을 좀 중요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현 시점에서 뭐 위믹스의 상폐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가 껴있는 종목인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얼마나 그 게임에 대한 흥행도가 있을지, 그리고 외부의 그런 어떤 글로벌 회사에서 또 얼마나 이제 투자를 받을지 이런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무리한 투자보다는 어찌됐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보고요. 위믹스 결과 등을 보고 좀 판단하는 게 중장기적인 부분은 좀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되냐, 계속 연장이 되냐 이런 어떤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드스타데스 박철민 이사와 함께 이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합니다. 또 미중시가 중간선거라는 빅 이벤트도 있지만 이 주식시장은 중간선거, 이 미국의 중간 소비시장의 1인자를 가리는 연말상정에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월요일부터 이 월마트를 비롯해서 메이시 백화점이 연말 세일 행사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이 중국은 목요일 8시부터 이 쌍수의 세일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나 제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특수를 기대할 수 있을지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소장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이 FTX 유동성 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번 사태로 보는 좀 미국의 가상화폐 시장의 분위기 어떤지 살펴봐 주시죠. 네, 미국의 성인 인구 같은 경우는 12%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지금 패닉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데요. FTX가 로빈 후드의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개미들의 성지인 그 주식거래 앱 로빈 후드 같은 경우도 19% 폭락하면서 그야말로 충격에 지금 휩싸여 있는 분위기인데요. 문제는 바이낸스와 FTX 간의 인수를 위한 투자 의형사가 구속력이 없는 투자 의형사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추후 실사 작업을 하던 중에 언제든 거래에서 손을 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내용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뱅크런이 확산이 된다면은 다시 시장이 요동칠 수가 있고요. 사태를 봉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2조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코인 발굴도 금지시켜야 된다는 일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와 달리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에는 글로벌 자산의 거품이 붕괴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분석도 서로가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 준비 중인 디지털 화폐로의 제동도 좀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좀 조심스럽게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네, FTX 유동성 위기 속에서 미국 시장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또 이 미국의 중간 선거에 대한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할게요.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 탈환이 좀 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상원은 결과 예측이 힘들다고 하는데 언제쯤 이번 선거의 결과 알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중간선거 개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하원은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상원은 그야말로 접전 중인데요. 특히 그 애리조나라든지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니아 4곳이 현재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은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면은 득표가 0.5%포인트 이내일 경우에는 자동 재집계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로 득표해야지 후보자가 승리 선언이 되는데 누구도 과반을 득표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2월 6일 날 결승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이유야 불문하고 11월 말 정도가 돼야지 미국의 이번 선거의 당선인 다수당이 판멸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고 합니다. 네, 11월 말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미국의 새 의회가 또 1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죠. 하원에서 공화당이 좀 다수의 당을 차지하게 된다면 미국의 정치적인 흐름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네, 미국에서는 대통령 소속의 정당과 상하 양원의 다수당이 좀 바뀔 경우에는 분할 정부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든의 큰 정부, 대선 공약 정책을 공화당이 좀 바꾸겠다고 좀 벼르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부유층이라든지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이제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고요. 규제 완화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민주당을 좀 옥죄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바이든의 그 공약이었죠. 육아 지원, 교육 지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무력화 대상 1순위로 뽑히고 있고요.
현재 그 하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빅테크 규제 강화도 논의되는데 이것도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석유 증산도 공화당이 추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뭐 세계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탄소와 관련된 투자 자금을 앞으로는 자원 관련 투자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도 주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새 의회가 1월부터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미국의 정치 판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화당이 좀 장악할 시에는 주요 정책이 좀 추진되지 않은 교착 상태가 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공화당이 또 중간 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다수당에 탈환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아무래도 민주당 색깔이 뚜렷했죠. 환경이나 하이테크, 금융 분야 부분과 관련된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신에너지 정책도 이제 후퇴가 되고 화석 연료 활용 정책들로 회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것은 누가 다수당이 되든지 간에 대중국 정책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견제는 상당히 심화될 수 있겠고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년 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식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인프레 법안과 관련해서 전기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미국의 양보를 좀 현재로서는 좀 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요. 특히 현재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한 무력 투사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북과 관련된 강경 목소리가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에 이어서 지정학적 위험까지 올라온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70bp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높게 올라가면서 국내 자금난은 좀 더 악화될 소지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 미국의 공화당이 다수 탈환하게 될 시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 미국의 제일주의 기조가 좀 강화되면서 국제관계가 좀 긴장이 될 것이고 좀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내 자금의 이 난이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FOMC 금리 인상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9월에 이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꺾이게 된다면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게 될까요? 네, 벌써 이런 부분들이 주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중앙치들 같은 경우에는 전달보다도 0.3%포인트 하락한 7.9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이 중시하고 있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비해서는 0.1%포인트 좀 더 둔화되기 때문에 연준이 목표하는 2% 물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파월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에 계속 진행을 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긍정적인 점은 금리 인상 속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전월 동월 대비지만 0.1% 차이라도 물가 상승 압력이 꺾였다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폭은 0.5가 거의 확실하고요. 시장에서는 CME 워치 같은 경우는 56% 확률로 0.5로 보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분석이 됩니다. 네, 앞으로 이 CPI 발표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의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전월 동월 대비 좀 인플레이션의 이 가격이 하락이 된다면 이 물가 상승이 좀 꺾인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2월에 50bp 정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은 좀 본격적인 연말 상전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소비가 다소 좀 타격을 받게 될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닷컴이라든지 타켓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세일 행사에 들어갔고요. 월마트 또 미국의 메이시 백화점을 비시해서 많은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세일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미
소매협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 상전 매출은 지난해보다도 많게는 한 8%, 금액상으로는 9,500억 달러 전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그 10년간 평균 매출 증가율이죠. 4.9%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번에 그 사이버 먼데이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또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 지출이 832달러이기 때문에 작년 평균뿐만 아니라 지난해 10년 정도 수준까지는 무난히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그 매출 증가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대규모 연말 이 쇼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인플레 여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존닷컴 등 재고 이슈로 인해서 이 연말 10월부터 좀 시작을 한 부분이고요. 미국 이 소비 특수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구매력은 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알리바바 마윈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은 1993년 난징대학 학생들이 독신을 의미하는 1번과 4번이 겹치는 11월 11일에 이 독신자 기념 파티를 착안해서 2009년부터 연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 세일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코로나 침체로 이 개인 소비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독신자날은 이번에도 작년 수준까지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중국의 2대 전자상거래 회사죠.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찡둥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날 하루 동안에 174조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규모와 비슷한 190억 달러까지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그 세일 행사를 위해서 한 카트당 그 300위엔 정도만 사면 50위엔을 할인해주는 대대적인 세일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세일 기간을 3주 정도 연장을 해줬다고 합니다. 특히 그 이번에 좀 아무래도 악재한 것은 공동 부유 정책을 내선 그 시진핑 정부가 묻지마식 그 구매를 자제하기 위해서 쇼핑을 부추기는 그 정보 발송을 좀 어느 정도 자제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전처럼 폭발적인 증가는 없겠지만 작년 수준을 웃도는 수준의 그 매출 증가는 분명히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올해도 좀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개인 소비의 회복에 대한 질문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공동부유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좀 과도한 행사 분위기를 자제한 탓에 큰 상승을 일으키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공동부유 정책이 온라인 쇼핑 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년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네, 예년에는 심야 그 0시서부터 쇼핑이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오후 8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스타들이 출연하는 전야제 행사라든지 기업들의 화려한 광고는 좀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공동부유 정책에 따라서 다른 전자 사이트에서 더 싼 가격을 판다면은 그 차액분을 환불해주는 소비자 보호 기능까지도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그 프랑스의 그 패션 브랜드인 그 몽클레어 그리고 스포츠카인 그 페라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출점이 됐는데요. 세계적인 브랜드들을 출점을 시킴으로 인해서 중국의 이미지를 좀 제고시키겠다는 정책인데 이런 그 다양한 상품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티몰 같은 경우는 29만 개 이상의 브랜드가 출점했고요. 1,700만 개 이상의 제품들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도 이날 8시부터 본격적인 쇼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경제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글로벌 증시 동향에 대해서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